네 애비가 저승에서 기다린다. 어서 그놈한테 가버려. 빗줄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악귀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 들린 삽이 미친 듯이 제 어린 아들의 몸 위로 차가운 흙을 퍼부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저 하는 가녀린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제 아들을, 자신의 손주를 산채로 묶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절규했습니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미완성의 무덤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끔찍했던 그날,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죽음에 대한 모든 기억을 봉인해 두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냄새로 기억됩니다. 향냄새, 국화꽃 냄새, 그리고 슬픔의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들던 그 지독한 절망의 냄새. 저는 넉나간 사람처럼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서 지수야, 사랑해 라고 속삭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차가운 유골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끔찍한 사고일 뿐이라고. 빗길에 미끄러진 브레이크가 파열된 불운한 사고. 그리고 이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시간들을 버텨내야 한다고.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사무제를 막 끝낸 저녁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도끼 서린 표정.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증오였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5살 배기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녀석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어 손을 뻗었죠. 아빠를 잃은 슬픔을 할머니의 온기로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철썩! 하지만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손바닥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고 놀란 눈으로 엄마인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제가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소리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 몇 장을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촥! 종이 쪼가리들이 제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너무나도 교묘하게 조작된 누가 봐도 외도 현장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머릿속에 하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감히 내 아들 무덤에 흙도 마르기 전에 니년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니년이었어. 내 아들을 죽인 게 바로 니년이었어. 이 집에 시집온 순간부터 니년은 우리 집안의 불행을 몰고 온 상문살이었어. 니년이 딴 남이랑 놀아 나느라 내 귀한 아들이 죽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습니다. 광기 어린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에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아 출신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저만큼 만만한 존재는 없었겠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짐승처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이미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수를 끌어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가 할머니에게 맞는 모습을, 이 지옥 같은 광경을 자신의 두 눈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참의 폭행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장 꺼져. 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이 더러운 년아. 니년 물건 하나라도 남김없이 가지고 니년을 닮은 저 저주받은 벙어리 새끼랑 함께 꺼지란 말이야. 벙어리 새끼. 그 말이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민수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옷가지 몇 개와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붉은색 자동차 장난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옷가지 몇 개를 챙겨 담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과 저를 향한 지독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저주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기억해둬. 너랑 네 새끼는 내 아들을 잡아먹은 상문살이야. 평생을 불행하게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될 거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제 뺨을 아리게 스쳤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를 안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저주가 단순한 악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저와 제 아이를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저주, 그리고 외도라는 낙인. 저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여관빵과 찜질빵을 전전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드는 돈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제 마음속 희망의 불씨 또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말이 없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눈빛마저 빛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붉은색 자동차 장난감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저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약해서, 엄마인 제가 약해서 이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악에 바쳐 저주를 퍼붓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치고 후회로 가득 찬 한 늙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지수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을 잃고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독선적이던 분이 제게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잘 있니? 할미가 우리 강아지 얼굴 본 지도 너무 오래됐구나. 목소리라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차마 민수가 아직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잘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내일 민수 애비한테 좀 다녀오려고 한다.
너도 괜찮다면 민수 데리고 같이 와주지 않겠니? 내가 우리 손주 얼굴 보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그리고 죽은 내 아들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싶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해서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시 이성을 잃으셨던 것뿐일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수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으신 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민수에게 할머니를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잃은 아이에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핏줄인 할머니마저 등을 돌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선산으로 오너라. 내일 오후 2시쯤 민수 애비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일지도 몰라.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시댁의 선산이 있는 외딴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운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도 다른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민수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잡고 남편의 무덤이 있는 산 중턱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무덤은 소나무 숲 한가운데에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봉분 앞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비 앞에 서서 아주 오랜만에 남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민수랑 같이 왔어요. 민수는 말없이 제 옆에 서서 아빠의 사진이 박힌 묘비를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머릿속에 아빠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무덤 바로 옆에 마치 새로운 무덤자리라도 되는 양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깊이의 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가 옆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흙을 퍼내기 위한 삽자루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바로 그 순간. 왔구나. 등 뒤의 소나무 숲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 2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후회와 슬픔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먹잇감을 함정으로 유인한 사냥꾼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손주. 네 애비가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다. 그 여자의 시선은 제 아들 민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헤쳐진 이름 없는 무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단란이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내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미쳐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 팔을 붙잡는 남자들의 거친 손글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제 몸부림은 강철 같은 팔뚝 앞에서 무력하게 꺾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절규는 사방이 막힌 소나무 숲속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거 놔.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쳤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민수는 이 끔찍한 상황에 겁에 질려 제 옷자락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작은 새처럼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모자의 모습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서 민수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안 돼! 그 순간 저는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가자 저는 정말로 미쳐버렸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가 땅에 부딪혔고 눈앞이 잠시 아찔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의 겨드랑이를 끈 채 아이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그리고 남편의 무덤 옆에 파헤쳐진 그 구덩이를 향해 망설임 없이 아이를 던져넣는 모습을. 으악! 민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어른 키만한 깊이의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산채로 무덤 속에 던져지는 그 광경을.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귀 속에서 울리는 끔찍한 이명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구덩이 옆에 꽂혀있던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지옥의 악기와도 같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봤느냐, 이 더러운 년아. 그 여자의 목소리는 증오로 쉬어 터져 있었습니다. 네 년과 네 년이 낳은 저 벙어리 새끼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상문살이야.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이 집안의 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게지. 그러니 이제 네 애비 곁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가서 아주 오붓하게 너희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거라.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며느리에 대한 지독한 질투와 증오와 뒤섞여 만들어낸 끔찍한 광기. 서걱. 시어머니는 첫 삽을 떴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더미가 구덩이 아래에 넘어져 있는 제 아들의 작은 몸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목이 찢어져라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두세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를 묻으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고 우리 민수만은,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과 절규는 그 여자의 광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서걱, 서걱, 삽질은 계속되었습니다. 흙은 무정하게 제 아들의 발목을, 다리를, 그리고 배를 덮어갔습니다. 구덩이 아래에서는 아이의 억눌린 신음소리, 하는 가녀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칼날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투둑, 투둑.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 위로, 그리고 제 아들이 묻히고 있는 그 흙더미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흙은 이제 아이의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흙과 빗물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망,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저항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의 손을 뿌리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제 세상의 전부가, 제 희망이, 제 심장이 차가운 흙더미 아래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민수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 곧 우리 아들이 당신 곁으로 갈 거야. 그러니 외롭지 않게 잘 맞아줘.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신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덩이 아래에서, 흙덩이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전에의 하는 신음소리와는 다른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조금 더 또렷하게. 그것은 의미를 가진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삽질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도 저처럼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칠흑 같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한 줄기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흙과 빗물에 뒤섞여 희미했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제 귓속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귓속에 그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 박민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조차 해본 적 없던 제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삽을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덩이를 내려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목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내듯 세상을 향해 자신의 첫 번째 증언을 내뱉었습니다. 줄 잘란, 할머니, 줄 잘랐어. 그것은 단순한 첫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자에 대한 가장 서늘하고도 명백한 고발이었습니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비 내리는 공동묘지를 지배했습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삽을 든 채 굳어버린 시어머니도, 제 팔을 붙잡고 있던 험증궂은 낭자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할머니, 줄 잘랐어. 제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흙더미 아래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제 아들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절망과 무력감의 족쇄가 산산조각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고 있던 남사들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구더기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민수야! 저는 엄매였습니다. 제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어미였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갗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을 파낼 때마다 제 아들에게로 한 뼘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광기 어린 모습에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도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저는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제 아들의 옷자락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아이의 몸을 덮고 있던 흙을 필사적으로 걷어내고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정신 차려, 아가. 아이는 흙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공포에 질려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귀신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하고 저 새끼를 당장 다시 묻어버려. 저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 여자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하필이면 자신이 벙어리라고 믿었던 친손주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증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들 역시 흙더미 아래에서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먼 막장인숭이라도 살아있는 아이를 산채로 묻는 것과 살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증인을 묻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제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삐뽀, 삐뽀.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외딴 곳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이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저에게는 천사의 나팔 소리였지만 시어머니와 그 공범들에게는 지옥의 종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젠장 하는 욕설과 함께 저와 시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쏜살같이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그 여자는 저와 제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민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경악과 불신,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벙어리 손주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헐레벌떡 뛰어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파헤쳐진 무덤, 흙투성이인 채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저,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최 경자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그 여자는 경찰들에게 끌려 내려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제 아들 민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네가 어떻게, 네가 감히 라고 말하는 듯한 저주서린 눈빛으로.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다행히 약간의 타박상과 저체온증 외에는 큰 외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이후로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 기적처럼 터져나왔던 아이의 목소리는 다시 깊은 침묵의 벽 뒤로 숨어버린 듯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실어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공포를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과 언어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줄 잘랐어.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처음에는 아이가 충격 속에서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줄, 무슨 줄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사고.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브레이크, 줄.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했어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였을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기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아침 유난히 남편과 크게 다투던 시어머니의 모습. 남편이 어머니 제발 지수씨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 아내고 민수 엄마라고요. 라고 소리치던 모습.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네가 감히 전현 편을 들어 라며 살개 어린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던 그 표정. 그때는 그저 흔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에 휩싸인 독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일까? 남편이 죽던 그날 그 현장에 민수가 함께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렸던 걸까? 저는 잠든 민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은 잠꼬대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위, 할머니, 싹둑. 가위, 할머니, 싹둑.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침묵의 목격자였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지옥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 시어머니의 학대와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남김없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짓누르는 의심,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저 스스로도 그 끔찍한 가설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독한 인간이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위, 할머니, 싹둑이라는 충격받은 5살 아이의 잠꼬대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를 이용한다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언론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잃은 살픔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며느리에 대한 오해와 배신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일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세상은 서서히 비정한 할머니가 아닌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불쌍한 어머니에게 동정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여자는 심신미약이라는 감투를 쓰고 몇 년 살다 나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잠든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충격 이후 아이는 다시 깊은 침묵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밤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제발 제게 길을 알려줘요. 퇴원 수석을 밟고 며칠 만에 찜질방이 아닌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댁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병원도 아닌 오롯이 저와 민수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짐이라고 해봐야 단순한 가방 2개가 전부였기에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여느 때처럼 붉은색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은 남편의 유품이자 이제는 아이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먼지가 묻은 장난감을 물티슈로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꽤 비싸 보이는 제법 정교하게 만들어진 외제 스포츠카 모형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보다 더 기뻐하며 이 장난감을 사왔었죠. 그때였습니다. 장난감을 닦던 제 손이 운전석 아래에 있는 작은 스위치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보통의 장난감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고 낯선 스위치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스위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몇 주 전 남편이 이 장난감을 제게 자랑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것 봐. 내가 특별 주문해서 개조한 거야. 그냥 장난감 아니었어요? 뭘 개조까지 해요? 잘 봐. 여기 이 아래에 내가 초소형 녹음 기능을 넣어놨어. 음질도 아주 끝내준다고. 우리 민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 하고 부르거나 처음으로 까르르 웃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녹음해두었다가 녀석이 크면 들려주고 싶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아들 바보가 될 남편의 유난스러움에 웃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남편의 죽음과 연이어 터진 비극들 속에서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 기능, 제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장난감 바퀴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서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 소리가 온 방을 울리는 것 같은 침묵 속에서 그 작은 스위치를 온에서 프레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녹음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스위치를 다시 끄려던 바로 그 순간, 치직. 아주 작은 노이즈와 함께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익숙한 제 아들 민수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달래는 너무나도 다정한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왜 칭얼거릴까? 아빠 차고 가는 게 싫어? 뚝, 아빠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랑 잠깐만 놀고 있어. 알았지? 사고 당일 아침의 녹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직전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화. 민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아빠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차고에 민수를 데리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3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게냐? 어머니, 여긴 어떡해? 네 차 브레이크 등이 나간 것 같아서 내가 사람 불러서 손 좀 봐주라고 했다. 어서 가봐야지. 늦겠다. 브레이크 등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알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잠깐만.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갑자기 응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아이처럼.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가 녹음 파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걱, 서걱, 서걱. 그것은 마치 굵은 전선이나 쇳줄 같은 것을 아주 크고 날카로운 가위로 자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가위, 싹둑이라고 했던 민수의 잠꼬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소리.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뭐 하시는... 으악! 남편의 짧은 비명,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평소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악귀가 내뱉는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찬 저주였습니다. 네가 감히 저 더러운 년 편을 들어 이 어미를 버리고 고아 출신 계집년한테 미쳐서 놀아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내 속을 이렇게 썩여? 어머니, 지금 브레이크 호스를 제정신이세요?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어디 한번 그 잘난 마누라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녹음 파일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 민수의 세상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 위로 자동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녹음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기록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손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에게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간 저를 지독하게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온전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차 브레이크를 직접 끊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고 좀 나봐라 하는 뒤틀린 심성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지도. 하지만 결과는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빠의 차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는 할머니의 모습, 아빠에게 저주를 퍼붓는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가위. 그 끔찍한 기억이 5살 아이의 여린 영혼을 짓눌러 목소리를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헛웃음이었지만 이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웃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다는 지독한 희열이 뒤섞인 광기였습니다. 그래, 최경자, 당신은 끝났어. 당신이 벙어리 새끼라고 저주했던 당신의 손주가 당신의 모든 죄악을 기록하고 있었구나. 당신 아들의 첫 웃음소리를 담기 위해 만들었던 이 작은 장난감이 결국 당신의 추악한 범죄를 증명하는 블랙박스가 되어주었구나. 저는 붉은색 자동차 장난감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 아들의 첫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심판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제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이 끔찍한 진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최경자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 여자가 아들을 죽인 살인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최경자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훼손하려 들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되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거나 목소리가 불분명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아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이를 세뇌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역공을 펼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실패해서는 안 됐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이 칼날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깊숙한 곳을 찔러야만 했습니다. 최경자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와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거대한 악의 싸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 역시 최고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한 사람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중심가, 가장 높고 화려한 빌딩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로펌. 그곳은 일반적인 법률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길 수 없는 싸움만을 맡는 것으로 유명한 승률 100%의 신화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바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자 오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오수진 변호사. 그녀는 법조계의 이단아이자 전설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부장검사 승진을 목전에 두고 돌연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인물.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라는 두 가지 잣대만으로 사건을 맡았고 한 번 맡은 사건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거대 재벌 총수의 비자금 사건, 유력 정치인의 성추문 사건 등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던 사건들을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으로 뒤집어버린 그녀의 일화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여자라고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그녀의 사무실은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단출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법원과 검찰청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제가 건넨 사건 자료를 무표정한 얼굴로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녀에게서는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칼날 같은 지성과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날카로워서 마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시어머니의 살인 미수 혐의는 명백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끊고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남편분의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 이건 소설에 가깝습니다. 충격받은 아이의 불분명한 증언 외에는 아무런 물증이 없어요. 이 상태로는 CR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냉정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가방 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색 자동차 장난감. 오수진 변호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장난감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떨리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앞둔 의뢰인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요? 아이 말입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5살 아이의 증언은 아니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동차 장난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장 완벽한 증인입니다. 오수진 변호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장난감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차체 하단의 작은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가 스스로 판 무덤이기도 하죠. 저는 그녀에게 이 장난감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왜 녹음 기능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 것인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오수진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난감을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이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마침내 장난감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서 처음 보는 전사의 미소였습니다. 윤지수 씨. 네, 재미있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진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꿰어 맞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녀는 몸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지수 씨는 제게 최고의 이야기 재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벙어리 손주의 1000마리와 장난감 속에 봉인된 진실. 이보다 더 극적인 무대는 없겠군요.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지금 당장 세상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상대가 모든 패를 보여주고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며 축배를 드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조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윤지수 씨는 철저하게 억울한 피해자이자 무력한 엄마를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아주 교활하고 늙은 여우 한 마리를 법정이라는 이름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참참하게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날 저는 오수진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오며 비로소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희망의 빛.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무기, 독사라 불리는 정의의 여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제 시어머니 최경자였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최경자는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 철없는 손주를 잠시 훈계하려다 오해를 받은 비운의 할머니, 그리고 사악한 며느리의 모함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된 가련한 피해자. 그것이 최경자와 그녀의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여자는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부축을 받으며 걷는 위태로운 모습.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동정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쩌다 저 지경까지. 며느리가 얼마나 모질었으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악마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최정자의 변호인은 화려한 언변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먼저 공동묘지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혐의를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의 과격한 훈육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을 대신해 이 아이만큼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손주가 혹여나 세상의 놀림감이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손주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충격요법을 통해 아이의 닫힌 입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다소 과격하고 어리석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서툰 사랑의 표현을 어찌 사리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궤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피고인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최경자의 연기가 더해지자 방청석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녀에게 동정적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제 아들 민수의 증언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매수된 전문가는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허위 기억 증후군을 보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지속적인 슬픔에 노출된 아이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는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뱉은 할머니가 줄을 잘랐다는 말은 어쩌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싶었던 아이의 서툰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목숨을 건 첫마디를 그저 엄마를 위로하기 위한 아이의 거짓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삭혔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제게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저들이 마음껏 떠들게 내버려 두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라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저 윤지수를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사치를 일삼았으며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조작했던 외도 사진들을 다시 한번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제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아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비난의 시선을 저는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피고인석의 최경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 아들이 죽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 며느리와 손주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에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제게 이런 누명을 씌웁니다. 차라리 제 아들놈 곁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안고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절한 비통함. 그 연기에 배심원단의 눈빛마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최경자의 주변으로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슬픔에 잠든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알고 죽은 제 아들이 알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오르는 최경자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최경자의 편이었습니다. 비운의 모정, 진실은? 충격, 손주 학대 사건, 며느리의 거짓 증언 논란.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돈에 미친 X, 애까지 이용하는 악마다. 저는 월세방에 돌아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악마의 얼굴과 그 악마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똑똑. 그때 오수진 변호사가 예고도 없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죽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윤지수 씨. 그녀는 제 앞에 죽을 내려놓으며 평소에 냉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등을 욕하는 기분이겠죠. 억울하고 분하고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TV 화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최경자, 연기력이 아주 대단하군요. 저 정도면 여우주연상감이에요. 하지만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연극은 언젠가 막을 내리는 법이죠.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고도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충분히 달아올랐습니다. 관객들은 저 가련한 여배우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윤지수 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다음 재판에서 우리는 이 지루한 연극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가장 완벽한 비극의 가면 뒤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살인자의 맨 얼굴을. 그녀의 말에 제 안에 꺼져가던 마지막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화려한 반전을 위한 마지막 무대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최경자, 마음껏 웃어도 당신의 그 오만한 미소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직접 연출한 그 비극의 무대 위에서 내가 직접 당신의 숨통을 끊어줄 테니. 마지막 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내내 세상은 저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법원 앞은 저를 규탄하는 시위대와 더 자극적인 그림을 담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폐륜 며느리는 각성하라, 아이를 이용하지 마라. 그들의 외침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오수진 변호사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 법정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지난번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경멸과 적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최경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방청객들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며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얻은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의 마지막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 속에서 그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재판장이 저를 증인으로 호명했습니다. 제가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법정 안은 싸늘한 침묵과 경멸적인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여자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낯짝도 두껍지. 그 모든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를 비난하는 방청객들, 냉정한 판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최경자의 변호인,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저를 오만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최경자, 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대답에 장내가 술렁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최경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최경자의 변호인은 그것 보라는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법정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색 장난감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장난감을 들어 올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순간 법정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제 손에 들린 장난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나다 저 여자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최경자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증인으로 내세우다니 이건 재판 자체를 우롱하려는 처사입니다. 당장 증인을 퇴정시켜 주십시오. 판사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법봉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증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한하람, 피고인석의 최경자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가 장난감을 꺼내든 순간부터 그 여자의 얼굴에 떠올랐던 여유로운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 장난감의 정체를 어렴풋이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단 1분만, 아니 30초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도 지금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절박함도 애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그런 모습에 판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변호인 오수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으로서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이거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증인이 제출한 증거물을 즉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물은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그 어떤 증언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수진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판사는 더 이상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단 의미 없는 소음으로 재판을 방해할 경우 즉시 감치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유념하시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에 들린 작은 자동차 장난감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난감 아래의 작은 스위치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플레이 위치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치직, 아주 작은 노이즈,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법정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증폭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달래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그리운 한 남자의 목소리. 우리 아들 왜 칭얼거릴까? 할머니랑 잠깐만 놀고 있어. 알았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경자의 얼굴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신의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최경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게냐? 네 차 브레이크 등이 나간 것 같아서 내가 사람 불러서 손 좀 봐주라고 했다. 그리고 그 소리.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렸던 지옥의 소리. 서걱, 서걱, 서걱. 굵은 쇳줄을 날카로운 가위로 잘라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그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길함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경자의 변호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저거 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진실의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죽은 남편의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뭐 하시는... 으악! 그리고 마침내 악마의 본색이 그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네가 감히 저 더러운 년편을 들어? 이 어미를 버리고 고아 출신 계집년한테 미쳐서 놀아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내 속을 이렇게 썩여?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배심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브레이크 호스를 제정신이세요?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어디 한번 그 잘난 마누라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 민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법정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오직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의 잔향만이 사람들의 귓가와 심장을 후벼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피고인석. 최경자는 얼굴의 모든 핏기가 사라진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위선과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녀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연극은 끝났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무대 장치가 무너져 내린 무대 위에는 이제 추악한 살인자의 맨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전현이 조작한 거야. 최경자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귀신 같은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로 책상을 내리치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스피커와 피고인석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손에 들린 붉은색 자동차 장난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세상의 모든 비난과 멸시를 견디게 해준 나의 작은 영웅.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진실을 그 작은 몸 안에 묵묵히 품고 있었던 나의 침묵의 목격자. 이 작은 장난감 하나가 거대한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말 못하는 내 아들의 침묵이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위치를 오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제 생애 가장 차갑고도 평온한 목소리로 재판의 끝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제 증인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낱 장난감에 불과했던 작은 증인이 어떻게 거대한 악마를 산채로 법정이라는 무덤 속에 묻어버렸는지를. 법정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제 약속이나 한 듯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적의 대신 충격과 경악,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저를 향해 터졌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선정적인 호기심이 아닌 경외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대한민국은 붉은 자동차 장난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언론은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 드라마틱한 반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침묵의 목격자, 장난감이 아들 살인범 할머니를 고발하다. 세기의 재판, 30초의 녹취 파일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악마의 두 얼굴, 비련의 어머니인가, 아들 살인범인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은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울려 퍼졌던 그 끔찍한 녹취 파일은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아들을 죽인 비정한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악마의 위선적인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고,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억울한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지난 재판 이후 저를 비난하던 인터넷 기사의 댓글창은 이제 사과와 참회의 글로 뒤덮였습니다. 윤지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진실도 모른 채 당신을 욕했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저런 지옥 속에서 혼자 싸우고 계셨다니 눈물이 납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저런 여자는 사형도 부족하다.
반드시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여론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가 최경자 개인을 넘어 그녀가 속한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경자의 집안은 대대로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지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을 후원하며 존경받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최경자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댁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는지, 그녀의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척과 이웃들이 등을 돌아야 했는지, 그리고 아들인 제 남편에게 보였던 병적인 집착과 그 아들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 즉 저를 향해 퍼부었던 지독한 질투와 학대에 대한 증언들이 마치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최경자의 그늘 아래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옛날부터 자기 아들밖에 몰랐어요.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지 동네방네 며느리 흉을 보고 다니는 게 일이었죠. 고아 출신이라 배운 게 없어서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준다고. 남편분 살아있을 때도 지수 씨한테 손찌검하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말리려고 하면 남의 집 가정사에 신경 끄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뱀처럼 미워했어요, 그 여자는. 이러한 증언들은 최경자가 법정에서 보였던 아들을 잃은 비련의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완벽한 거짓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사랑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부서져 버릴지언정 남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뒤틀린 소유욕으로 파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분노의 불길은 최경자 집안이 운영하던 사업체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기업들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자의 돈으로 공부할 수 없다. 피 묻은 돈으로 만든 제품은 사지 않겠다. 그들의 제국은 대중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해진 것은 공동묘지에서 최경자를 도왔던 그 2명의 친척 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자수한 뒤 모든 죄를 최경자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정말로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지만 분노한 여론은 그들의 비겁한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상은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그들과 그 가족들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경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 명예, 그리고 존경이라는 이름의 위선적인 벽까지도.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작은 월세방의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제게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민수와 함께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전쟁을 혼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뒤틀린 집착과 관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모든 비극의 끝에 남은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수진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최경자 측 변호인단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액수의 위자료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면 남편의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윤지수 씨? 오수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마지막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찢어버렸습니다. 촤악! 서류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수진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끔찍한 기억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원합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그 2가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제 대답을 들은 오수진 변호사는 처음으로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윤지수 씨답군요.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군요. 마지막 재판에서 우리는 저 악마에게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끝났을지 몰라도 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무대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던 저의 작은 영웅이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침묵의 벽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마지막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향하던 경멸과 비난의 시선은 이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윤지수 씨 힘내세요 라고 적힌 작은 피켓을 든 사람들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 민수를 이 잔인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데리고 나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아동심리 전문가의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통해 그리고 짧은 단어들을 통해 그날의 기억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자동차, 커다란 가위, 그리고 화가 난 할머니의 얼굴. 그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만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민수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하는 것은 최경자의 심신미약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녀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묻기 위한 마지막 쐐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밤새 망설였습니다. 이제 겨우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 하는 아이를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엄마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결심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민수 자신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든 줄 알았던 민수의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이는 붉은 자동차 장난감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자 민수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아빠를 잃은 제 아들이 자신의 슬픔을 세상에 외치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싸워야만 하는 아이 자신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침묵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법정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동심리 전문가 선생님이 아이의 곁을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무서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꼭 잡은 손에서는 아이의 긴장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선생님이랑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가 보고 들었던 것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엄마가 옆에서 꼭 지켜줄게. 알았지? 아이는 말 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눈빛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 증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수진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의 목소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리고 온 세상이 들어야만 합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먼저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군,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모예요. 오늘 법정에 오기 무섭지 않았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구나. 무서웠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이모랑 그냥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오 변호사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야기, 유치원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짧게나마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붉은 자동차 장난감을 아이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야, 이 자동차 기억나지? 누가 선물해 준 거였지? 아빠가. 그렇구나. 아빠가 이 자동차를 주면서 민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을 거야. 그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수야, 아주 힘든 질문이겠지만 이모가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아빠가 아주 많이 아팠던 날 기억나니? 그 질문에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석의 최경자는 거봐라, 애가 뭘 알겠냐는 듯한 경멸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로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만약 민수가 아빠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아빠가 왜 아팠는지 알고 있다면 용기 내서 이모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민수의 이야기를 지금 아빠가 하늘에서 듣고 계실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천천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경자였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최경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아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저분이 누구시지? 할머니. 그렇구나. 할머니구나. 그러면 그날 아빠가 아팠던 날 할머니가 뭘 하셨는지 기억나니?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그 끔찍했던 기억의 조각들을 서툰 단어들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위, 싹둑. 아이는 손으로 무언가를 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차가, 빵, 아빠가, 피. 아이의 증언은 비록 서툴고 두서 없었지만 그 어떤 어른의 증언보다도 더 생생하고 처절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날의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그날의 충격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최경자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게 다 전현이 시킨 거야.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재판장님, 저건 무효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오히려 아이의 마지막 증언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아이는 피고인석을 향해 자신의 작은 몸 전체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작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피 끓는 절규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아프게 했어. 그 한마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아이의 그 외침은 법정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최경자의 마지막 방어벽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마저도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경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는 증인석으로 달려가 온몸을 떨며 울고 있는 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 민수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보다 아비를 잃은 아들의 눈물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를. 그것은 이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서럽고도 장엄한 선고였습니다. 민수의 증언이 있은 후 재판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경자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아빠를 아프게 했다는 아들의 피 끓는 절규와 장난감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주장은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재판부에 최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민수를 법정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더 이상 그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른들의 세상이 아이의 그 용기 있는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들어서는 최경자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고 지난 몇 주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에는 깊은 절망의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증오서린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죄의 무게를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보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뒤틀린 모성애와 맹목적인 집착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피고인 최경자의 죄목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피고인 최경자는 아들인 피해자 박진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며느리인 피해자 윤지수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이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폐륜적 살인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친손주 박민수를 살해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비정하고 잔인한 범죄로서 그 어떤 동정이나 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잠시 내려놓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최경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들을 잃은 슬픔 뒤에 숨어 대중을 기만하고 어린 손주에게 거짓 증언의 책임까지 떠넘기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존엄성마저 발견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짓밟힌 인륜을 바로 세우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피해자들의 억울한 원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피고인 최경자, 존속살해 및 살인 미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땅, 땅. 3번의 법봉 소리가 한 인간의 삶에 그리고 길고 길었던 한 비극의 역사에 무거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경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어쩌면 그녀의 아들이 죽던 그날 혹은 그녀의 손주를 산채로 묻으려 했던 그 순간에 이미 죽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기징역, 그것이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무거운 안도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오수진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없이 제 손을 한 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윤지수 씨.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윤지수 씨와 당신의 아들이 함께 이뤄낸 승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은 풀렸고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남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상처 입은 제 아들의 삶, 그리고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저의 삶. 이제 복수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치유의 시간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최경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후 제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경자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남편의 유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인 최경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했지만 그녀가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인 저와 민수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법은 그녀의 상속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남긴 모든 유산은 그의 유일한 아들인 민수와 법적 배우자인 제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찜질방을 전전하던 신세에서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오수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상속 서류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 주식 양도 증서, 예금 통장,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피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제게 만년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서명하시면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납니다. 이제 윤지수 씨와 민수 군은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묵직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펜으로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저와 제 아들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춥고 배고픈 서러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민수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기도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돈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돈에는 제 남편의 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공포의 대가였습니다. 이 돈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고 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제 남편과 제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펜을 든 채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끔찍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골목길에서 내 아이를 산채로 묻으려던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얼굴, 흙더미 아래에서 생애 첫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던 내 아들의 처절한 절규,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법의 심판은 끝났을지 몰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수진 변호사를 바라보며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재산으로 제가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수진 변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수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종류의 서류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속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단 설립 신성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산 전체를 기본 자산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제게 보여주었던 기적의 이름이었습니다. 억압과 폭력 속에서 소리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제 아들처럼 자신의 첫마디를 되찾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제 아들 민수처럼 언어장애나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센터를 설립하고 그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 제 결심을 들은 오수진 변호사는 처음으로 변호사가 아닌 따뜻한 언니 같은 얼굴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지수 씨. 아마 하늘에 있는 남편분도 당신의 결정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신청서에 설립자란에 제 이름을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지수.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서명은 제 개인의 부를 위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남긴 피 묻은 유산을 세상의 가장 아픈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는 생명의 서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더 이상 제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평생을 바쳐 이끌어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것들을 보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이 그리고 곁에서 나를 지켜보는 내 아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작은 3층짜리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화려한 로고 대신 아이의 글씨체처럼 동글동글하고 따뜻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동심리 언어발달센터 천마디. 그곳이 바로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아들의 모든 것이 담긴 재단법인 천마디의 첫 번째 보금자리였습니다. 개원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오수진 변호사님과 몇몇 후원자들 그리고 센터에서 일하게 될 선생님들만이 모여 조용한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축사 대신 그저 제가 이 센터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말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센터 로비에 모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로비의 벽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었고 창가에는 따스한 햇빛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다시 한번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보듬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아이들의 작지만 위대한 목소리를 이곳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 들어줄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제 아들 민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첫마디를 되찾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마디가 더 이상 누군가를 고발하는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희망과 사랑의 속삭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서 놀고 있는 제 아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민수는 놀랍도록 변해 있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엄마인 저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려는 아이의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더듬거리기도 했지만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센터에 오는 다른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자신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민수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붉은 자동차 장난감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괜찮아, 나도 그랬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담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했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 센터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엄마 상담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엄마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진 엄마들. 저는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분들을 저희 센터에 정식 상담사로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그 엄마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마디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넘어 상처 입은 엄마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재단의 재정은 언제나 빠듯했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제 남편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제잘거리며 웃고 있는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저는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더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첫마디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의 첫마디를 이끌어내는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건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가장 눈부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마디 센터의 작은 씨앗은 이제 제법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본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 목소리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릴 적에 끔찍했던 기업은 아이의 삶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경험은 아이를 누구보다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속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센터로 달려와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민수는 친형이자 가장 든든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2층 원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1층 놀이치료실로 내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주황색 조명이 켜진 치료실 안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커다란 그림책에 펼쳐들고 대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민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기사는 무서운 용이 지키고 있는 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성 안에는 누가 갇혀 있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변성기를 지나 제법 굵고 든든한 청년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은 제게는 세상 어떤 명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한 미소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센터의 현관문 쪽에 멈췄습니다. 현관문 유리 너머로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하염없이 치료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경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몇 해 전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치 투명한 벽에라도 가로막힌 것처럼 문 밖에서 그저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감옥 생활은 한때 철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 오만했던 여인을 허리가 굽고 앙상한 평범하고 병든 노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와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차마 다가서지 못하는 죄인의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려 했던 손주, 자신 때문에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그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 다른 아픈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있는 모습을 그 여자는 지금 무슨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오느냐고 소리치며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그냥 지나쳐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분노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치료실 안에서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용 흉내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그 청아한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의 분노를 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희망의 초석이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책을 다 읽은 민수가 치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밖에 서 있는 노파와 복도에 굳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문 밖의 노파를, 자신의 할머니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무심하고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최경자는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눈을 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는 차마 그 손주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지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용서와 심판이, 할머니와 손자가 마주하는 그 숨막히는 순간을. 최경자가 도망치듯 돌아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저나 다른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듯한 조용하고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그 그림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을 부를 뻔했습니다. 민수야, 안 돼! 라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의 선택을, 그 아이가 만들어갈 이야기의 결말을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멀어지던 최경자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가해자와 피해자, 과거와 현재, 두 사람은 하얀 눈이 흩날리는 세상 속에서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마주섰습니다. 최경자의 늙은 눈은 공포와 죄책감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마 민수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거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묵묵히 최경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그림책을 그녀의 앙상하고 떨리는 손 위로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최경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림책과 민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용서의 빛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불꽃 또한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의 평온함. 민수는 책을 건네준 뒤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하고 밝은 센터 안으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과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최경자는 한참 동안 손에 들린 그림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늙고 거친 손이 책의 표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알록달록한 그림과 함께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최경자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림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보았던 거짓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목소리만 내지르며 살아왔던 한 인간이,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한 인간이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죄의 무게 앞에서 흘리는 처절하고 진실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주 오래전 며느리의 힘겨운 목소리에,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그리고 손주의 침묵하는 목소리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용히 제게로 걸어오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아들. 민수는 제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정말로 다 괜찮아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눈보라 속에서 오열하는 최경자의 희미한 형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은 생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복수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법의 심판도 세상의 심판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의 손으로 이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온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고통스러운 첫마디가 피워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한 평온. 저는 그 평온 속에서 제 남편과 제 아들과 그리고 저 자신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